체첸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 내 북코카서스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테렉 강까지 뻗어 있는 평야와 남쪽으로는 조지아와의 국경을 이루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체첸 공화국은 작은 지역이지만 지형이 불규칙하여 이동에 제약이 많고 많은 농촌 지역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일부 마을은 포장도로 없이 숲이나 언덕을 따라 며칠씩 걸어야 합니다. 고지대에는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혹독한 겨울과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는 건조한 여름이 특징입니다. 건조지대와 강변의 습한 지대가 혼재하는 바위투성이 지형은 건설, 농업, 교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지역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은 토지의 배치에 따라 형성됩니다. 지형이 이토록 많은 제약을 가하는 이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과 관습은 무엇일까요? 체첸에서 말만으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 여러 세대를 거쳐 체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 위계, 행동 강령을 유지하는 도구였습니다. 모든 구절, 어조, 그리고 멈춤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단어 자체를 넘어서는 기능을 합니다. 체첸어는 사회 질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언어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체첸어를 정확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체첸어의 구조는 예의를 강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할 때와 나이 든 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어조는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사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고 확고하게 구분됩니다. 단어는 느슨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행동 규범에 맞춰져 있으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옳든 그르든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바로잡거나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조는 부드럽고 속도는 느리며 단어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을 관찰하고 설명보다는 눈빛으로 배우는 예의입니다. 체첸어에는 존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연장자가 있을 때 특정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자나 권위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부 이름, 표현, 호칭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존중하며 처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끼어드는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침묵은 많은 경우 어떤 말보다 더 큰 존중을 전달하며 적절한 시기에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언어에서는 대명사 사용도 예의를 강화하는 규칙을 따릅니다. 투, 격식체 n는 아무 생각 없이 쓰이거나 단순히 격식을 차리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친밀함의 정도, 상대방의 지위, 그리고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가족이나 이웃 사이에서도 시간, 장소, 그리고 듣는 사람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잡히지 않지만 불편함이 눈에 띄고 행동 거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체첸어가 사용되는 코카서스 지역마다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양의 차이뿐만 아니라 특정 구절, 지역 어휘, 그리고 문장 구성 방식도 다릅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지만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출신지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이며 대화를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경우 화자들은 마치 악기를 해당 지역의 리듬에 맞춰 조율하는 연주자처럼 생각 없이 음역을 바꿉니다. 특정 마을이나 계곡에서만 사용되고 문법이나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는 관용어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어는 지역 정체성의 일부이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누군가가 그 공동체에 진정으로 속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누구와 왜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교 모임이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이러한 차이점은 분명해지고 자신의 영역을 정의하는 일종의 구어 지도 역할을 합니다. 언어의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은 어조입니다.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든 말할 수는 없으며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심지어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조보다는 거의 항상 낮은 적당한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논쟁하거나 말을 끊는 것은 균형을 깨는 방법으로 여겨지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잃습니다. 말할 때의 자제력은 말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의미를 갖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도의 시간, 원로와의 만남 또는 특정한 일상의식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존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서 없이 말하는 것은 도발이나 무감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체체너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해석하고 존중하는 법을 아는 것은 체체너를 배우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학습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는 강한 전통이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체체너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차이를 표현합니다. 정중한 표현, 열린 질문 또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의 존중을 유지합니다. 특정 맥락에서 아니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종종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몸짓, 멈춤 또는 의견 차이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대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체체너를 배우는 것은 어휘나 활용법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단어가 가치를 지니고 모든 멈춤이 의도를 나타내며 모든 언어적 선택이 화자의 성격을 반영하는 사회 시스템 내에서 길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공식적인 증명서보다 그 사람의 양육 방식과 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상생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인사는 매우 특정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연장자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남자들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각 문장은 각 사람을 그룹 내 자신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흥적인 표현은 없으며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대화 또한 일정한 흐름을 따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긴 인사, 정중한 표현, 가족, 날씨 또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나중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핵심적인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규범을 배웁니다. 책이나 서면 규칙이 아니라 관찰하고 반복함으로써 배웁니다. 순서 없이 말할 경우 눈빛이나 짧은 말로 바로잡아 줍니다. 또한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말을 끊지 않고 요청 없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많은 가정에서 막내 아이들은 특정 대화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데 이는 배제가 아니라 학습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이 언어에는 특정 민감한 주제에 대해 말하는 고유한 방식도 있습니다. 상실의 순간에만 사용되는 표현, 수치심이나 어려움의 상황에 사용되는 표현, 그리고 화해의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책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그 문화권에서 자란 모든 사람은 이를 알고 존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중요한 순간을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확하거나 오류 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맞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언어를 조절하는 능력은 지혜의 한 형태로 여겨지며 이러한 기술을 숙달한 사람들은 판단력과 신중함을 갖춘 사람으로 존경받습니다. 요령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중요한 회의에서 연설 요청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직위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암묵적인 규칙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체너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가치, 관계, 그리고 규범의 온전한 네트워크입니다.
겉보기에는 엄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채채너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시족과 유대, 체첸 사회의 조직 방식. 체첸 사회 구조는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복잡한 친족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주요 단위는 확장된 공동체로 운영되는 혈통 집단인 테이프입니다. 같은 테이프의 구성원들은 공통 조상을 공유하며 종종 상호 부조와 집단 책임의 규범에 따라 살아갑니다. 일부 학자들은 테이프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려고 시도했지만 테이프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왔고 공식적으로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각 테이프는 고유한 이름, 전통적인 기원 지역, 내부 규제 시스템, 그리고 다른 집단과 차별화되는 일련의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테이프는 종종 그들의 기원, 업적, 그리고 그들의 명성에 대한 이유를 전하는 구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테이프 내에서 구성원 자격은 출생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입양을 통해 획득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이나 특정 합의에 따른 동화를 통해 획득될 수도 있습니다. 제테이프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투쿰이라는 더 큰 단위 내에 모여 있습니다. 테이프 연합체처럼 기능하는 이러한 조직은 내부 규칙 측면에서는 덜 공식적이지만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 활동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인된 투쿰의 수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체첸인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투쿰은 최소 9개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각 투쿰은 지역과 구전 전통에 따라 몇 개에서 수십 개의 테이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부족 사회와 달리 체첸 조직은 중앙 집권적인 위계 질서나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지배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테이프의 자율성이 중시되며 상호 존중, 중재, 협상이 분쟁 해결과 사회적 안정 유지에 필수적인 균형 잡힌 역학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세습이나 군사력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지혜에 더 기반을 둔 지도부 구조에도 반영됩니다. 테이프 내에서는 장로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대개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가진 노인들로 내부 갈등을 중재하고 다른 팀, 테이필이나 권위자들 앞에서 집단을 대표하며 집단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할 책임을 맡습니다. 이들의 권한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됩니다. 추라고 불리는 원로협의회는 심의와 의사결정을 위한 비공식 기구로 운영됩니다. 이들의 개입은 특히 불만에 대한 보상, 토지 분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제재 적용과 같은 문제에 중요합니다. 특정 역사적 시기에 효과적인 국가 경찰력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비공식적인 구조는 제대로 기능하는 사법제도를 보장했습니다. 원로들의 결정을 이끈 원칙에는 약속의 존중, 공정성, 처벌의 비례성, 그리고 사회적 균형 회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징벌적인 처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보상, 공개적인 사과 또는 공동체적 헌신을 통해 잃어버린 조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팀 내의 의무는 사법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적 연대, 상호 보호, 중요한 사회 행사 참여와 같은 측면도 포함합니다. 구성원들은 집을 짓고 수학을 돕고 장례식이나 축하 행사에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척에게 쉼터나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네트워크는 집단 응집력에 기여하지만 내부 관계의 남용이나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팀 테이피의 구성원 자격에는 특히 결혼과 관련된 특정 제한이 따릅니다. 전통적으로 친족 관계가 멀더라도 같은 팀 내에서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이해상충을 피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보장하며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우자 선택은 이론적으로는 자유롭지만 과거에는 가족의 승인과 상대 배우자의 출신, 팀, 테이피의 위상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일부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각 테이프는 특정 영토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주, 추방, 그리고 무력 충돌은 이러한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에 대한 애착은 집단 기억 속에 남아 공유된 정체성의 일부로 전승됩니다. 고대 묘지, 방어탑의 폐허,
또는 버려진 마을의 잔해는 소속감과 역사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테이프 구성원들이 더 이상 조상의 영토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러한 연결에 대한 인식을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테이프와 투쿰의 구조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조직 형태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소련 시대에도 이러한 유대감의 상당수는 지하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체첸족을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킨 1944년 강제 이주 정책은 친족 관계나 협력이라는 내적 논리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망명 생활 속에서도 테이프 집단은 지원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지도 메커니즘을 재건했습니다. 공식적인 재건 후 고국으로 돌아온 체첸인들은 이러한 구조들을 공동체 재편의 기반으로 삼아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많은 경우 마을 재건, 토지 분배, 그리고 분쟁 해결은 장로 협의회의 지침과 테이프의 관습적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십 년간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테이프 시스템이 여전히 건재하고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테이프는 비록 변형을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분산과 사회적 변화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지역에서 테이프의 유대감은 결사체, 연대 네트워크 또는 중요한 행사를 위한 회의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같은 테이프 구성원들이 공동 기념 행사, 상호 지원 기금 또는 내부 갈등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합니다.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테이프 구성원 자격은 지역 지도자 선출, 자원 배분 또는 특정 기회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 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역학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 팀 테이프의 지지를 얻는 리더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이러한 동맹을 무시하는 리더는 저항이나 고립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자율성과 응집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각 팀 테이프는 자신의 정체성, 규범, 리더십을 유지하지만 전체에 대한 윤리적 경계와 책임을 인식합니다. 팀 간의 분쟁은 형평성의 원칙에 호소하고 무력 사용을 지향하는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 이러한 논리 덕분에 중앙의 강력한 권위 없이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범에 대한 지식은 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 관찰, 그리고 공동체 의식 참여를 통해 전달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개인은 허용되는 것의 한계를 파악하고 연장자를 존중하고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학습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조차도 종종 자신이 참고했던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맥락에 적응시킵니다. 튀지 않는 옷차림의 기술, 복종 훈련 방법, 체첸 문화에서 옷은 단순한 필수품이나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모든 옷, 모든 액세서리, 모든 색상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나이, 사회적 지위, 공동체 내 역할, 그리고 많은 경우 권위 수준이 드러납니다. 남녀 복장의 차이는 미적 또는 실용적 기준뿐만 아니라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규범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복장은 체르케스카입니다. 이는 옆트임이 있는 긴 튜닉으로 보통 어두운 색이며 가슴에 장식용 카트리지 벨트가 꿰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례적인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일상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복장에는 가죽이나 천으로 된 벨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단순한 실용적인 용도 이상의 기능을 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평소에 휴대하는 단검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날카롭게 다듬고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된 그 단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남성다움, 성숙함, 그리고 책임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근세에도 정장 차림에서 단검을 차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허리띠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전환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단검이 달린 허리띠를 차기 시작한 젊은이는 공동체에서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모자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파파카라고 불리는 긴 양가죽 모자가 기본적인 복장이었는데 특히 산악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모자는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강인한 인격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자를 벗느냐는 존경이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종교적이거나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일부 남성들이 터번이나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기도 했지만 특정 지역이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착용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매우 다른 옷차림을 했고 옷차림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녀들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과 팔을 완전히 가리는 블라우스를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춘기에는 옷차림이 미묘하게 바뀌었고 특히 집 밖에서는 스카프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스카프는 한 가지 스타일로만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에 두르거나 어깨에 교차하거나 브로치로 고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이 스카프를 착용함으로써 신중함, 겸손함,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혼 여성에게 스카프는 거의 필수품이 되었고 스카프의 색깔이나 모양은 때때로 미혼 여성이나 나이든 여성과 구별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나이든 여성들은 드레스 위에 긴 망토나 재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옷에는 기하학적이거나 꽃무늬가 있는 손수 놓은 장식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색깔 또한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밝은 색상을 선호하는 반면 나이든 여성들은 어둡거나 흑빛이 도는 색조를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은 각 여성이 입는 옷의 색상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인 물품 중 하나는 이치기라고 불리는 전통 신발이었습니다. 이 신발은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굽이 없었으며 산길과 추위에 잘 적응했습니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축하 행사나 문화 공연에서는 여전히 신겨집니다. 과거에는 집안에서 방문시 또는 의식에서 신발을 어떻게 신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진흙투성이 신발을 신고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생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존중의 표시로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식탁에서 식사와 식습관 체첸족의 식사에서 각 요소는 그 나름의 목적과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행위는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 존중, 위계, 그리고 함께하는 침묵의 안무를 나타냅니다. 식탁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모두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규칙은 어떤 지침서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절제된 반응에서 즉시 알아차립니다. 가장 연장자이거나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주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람이 먹기 전까지는 아무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는 말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기대입니다. 적절한 때가 되기 전에 음식을 입에 넣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라도 눈에 띄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어리거나 신분이 낮을 경우 가장 연장자에게 먼저 손짓을 하여 인정의 표시를 합니다. 접시, 수저, 음식을 식탁에 차리는 방식 등 모든 것이 묵묵한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결코 소홀히 여겨지지 않는 상징입니다. 빵은 조심스럽게 쪼개져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제공되며 실수로 바닥에 떨어지면 존경심을 담아 주워 올립니다. 남은 빵조차도 정성껏 다룹니다. 이러한 특별한 대접은 설명되지 않고 단지 대대로 반복될 뿐입니다. 주인이 음식을 제공합니다. 식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은 드문 일이며 만약 가져온다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고기를 나눌 때는 손님이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아무도 가장 많은 양을 혼자 가져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더 먹고 싶어 한다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줄 때만 그렇게 합니다. 큰 행사나 공식 만찬에서는 요리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제공됩니다. 먼저 수프, 그 다음 스튜,
그리고 더 정교한 곡이 요리순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존중을 나타냅니다. 과자나 콘브레드와 같은 일부 요리는 특별한 날에만 제공됩니다. 그들은 매일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행사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식사는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리듬 또한 존중됩니다. 큰 소리로 씹거나 입에 음식을 가득 채운 채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규칙이 주어지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어른들보다 먼저 음식을 가져가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단호한 몸짓이나 짧은 말은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일깨워줍니다. 전통적인 맥락에서 여성들은 보통 남성들이 식사하는 동안 부엌에 있다가 따로 또는 나중에 먹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할 분배의 표현이며 반드시 불평등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의 시간과 공간을 조직하는 관행의 연장으로 해석됩니다. 특정 몸짓은 금지됩니다. 의학적 이유 없이 한 손으로 먹는 것, 공용 접시에서 손가락으로 직접 먹는 것, 음식이 나오는 동안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남은 음식을 테이블에 흩뜨리는 것 등은 모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아무도 말로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고 눈빛, 침묵 또는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으로 멈추게 합니다. 가족 외의 사람과 식사를 할 때는 규칙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손님은 결코 부족함이나 긴장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주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조금씩 나눠줍니다. 손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서약입니다. 마무리 의식으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는 식탁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소리로 작별 인사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식사의 마지막은 차분하고 거의 의식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됩니다. 조용히 감사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자리가 비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무언의 대본의 일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도시의 흐름이 이러한 관습 중 일부를 변화시켰지만 많은 체첸 가정에서 식탁은 여전히 사회적 규율을 연습하는 무대로 남아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모든 삶을 함께 지배하는 존중과 질서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지탱하는 구조의 일부입니다. 체첸 가옥, 공간, 상징주의, 그리고 위계. 전통적인 체첸 마을에서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추위를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집의 모든 요소는 실용적이면서도 위계적인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방의 배치부터 구석에 놓인 물건들까지 모든 것은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공통된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집을 함부로 짓는 사람은 없으며 자신의 지위, 나이, 그리고 집단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방이나 문을 어디에 둘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지대 마을의 집은 대대로 전승된 기술로 돌로 지어졌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견고했습니다. 외관은 시선을 끌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지형에 적응하고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저지대에서는 경사진 지붕과 가벼운 구조를 가진 목조 또는 어도비 집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모델에 맞춰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주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 씨족, 그리고 책임의 수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문은 단순한 출입 지점이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인 경계였습니다. 집 안의 행동을 지배하는 암묵적인 규범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들어가기 전에 특정 무기를 치워야 했습니다. 누가 먼저 건너야 하는지, 어느 쪽에서 걸어야 하는지, 어떤 몸짓이 적절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어린 시절부터 관찰과 연습을 통해 습득되었습니다. 방들은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면으로도 구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남자들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안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명예와 관련된 공간이었고 세심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양탄자, 벤치, 벽에 걸린 물건들, 모든 것이 사소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밝은 색, 불필요한 장식,
불필요한 가구는 피했습니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라 환경과 자신에 대한 존중의 한 형태였습니다. 큰 집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 노인을 위한 공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특정 가족 구성원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계는 문이나 표지판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정된 공간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여러 기능을 하는 일종의 공용 공간인 케이아스였습니다. 그곳에서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법정을 열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은 가장 부유해서가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지위 때문에 이 공간을 관리했습니다. 그의 자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아무도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몸짓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권하거나 방향을 가리키거나 일어서서 말하는 것조차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해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많은 전통 가옥에는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상징적인 물건을 전시하는 데 사용되는 작은 단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반이나 선반일 수도 있었지만 그 가치는 크기나 재질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기념품, 도구, 오래된 무기 또는 조상을 기리는 물건들이 그곳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은 허락 없이는 이러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과 관련하여 벽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고안된 기법으로 지어졌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모르타르 없이 접합된 평평한 돌을 선호했지만 진동과 비에 견딜 수 있는 조립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평평한 지역에서는 압축 점토, 나무 들보, 구운 벽돌과 같은 구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집의 방향은 태양과 우세풍의 방향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의 조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집이 다른 집과 맞닿아 있거나 동물의 통행을 막는 것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각 건물은 엄격하게 존중받는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음악, 춤, 그리고 움직임. 몸의 비밀 언어 전통 체첸 춤은 공동체 생활의 매우 구체적인 순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춤은 아무 때나, 어떤 장소에서나 혹은 누구 앞에서도 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춤은 결혼식을 위해, 어떤 춤은 더 큰 공동체의 축하 행사를 위해, 또 어떤 춤은 기량, 존경, 심지어 누군가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추기도 했습니다. 규칙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명 인사가 없거나 공간이 특별히 준비되지 않으면 춤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춤이 시작될 때 몸의 자세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서 있는지, 팔은 어떻게 뻗었는지, 시선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까지 고려했습니다. 남자들은 춤을 출 때 보통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손은 몸 높이에 두고 거의 닿지 않는 고든 자세를 취했습니다. 움직임은 절제되고 강렬하며 항상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과장된 몸짓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력, 단호함, 그리고 평온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용수가 가만히 있을수록 그에게 더 큰 힘이 부여되었다. 반면 여성들은 다르게 춤을 췄다. 그들은 더 짧고 부드럽고 더 섬세한 스텝을 밟았다. 시선은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았고 손은 목어나 몸통에 바짝 붙었으며 드레스의 움직임은 마치 몸과 옷감 사이에 아무런 분리도 없는 듯 리듬에 어우러졌다. 무용수들 사이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모두가 각자의 공간을 가졌고 그 거리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규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어겨졌고 그 경우에도 밀접한 접촉은 최소화되었고 매우 체계화되었다. 결혼식이나 중요한 모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춤은 남녀가 서로에게 접촉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대화였다. 여자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였다. 남자는 더욱 뻣뻣하게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그녀 주위를 돌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따라갔다. 춤이 끝났을 때에도 이별은 여전했지만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인정, 그리고 경쟁이 아닌 서로 동반하는 상반된 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춤은 단순한 미적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 진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훈련, 성숙함,
그리고 신체에 대한 숙달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집단의 적극적인 일원이 될 준비가 되었고 규칙을 이해하고 말없이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춤의 구조를 어기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면 말로 바로잡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는 눈에 띄었습니다. 불만은 침묵, 고개 돌리기 또는 단순히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수반되는 음악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간을 소리로 채우는 대신 춤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용된 악기는 거의 없었고 모두 지역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악기는 폰다르라고 불리는 단순한 아코디언으로 필요한 리듬에 따라 부드럽거나 빠른 멜로디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리듬을 유지하는 납작하고 얇은 북도 있었습니다. 이는 몸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도 그 존재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코디언과 북 외에도 활로 연주하는 보다 기본적인 현악기가 있었습니다. 이 악기는 흔하지는 않았지만 음악 전통이 더욱 견고하게 보존된 특정 지역이나 행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악기는 가사가 없는 고대 노래에 반주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노래는 특정 집단의식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합창이나 콧노래를 위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관전용 음악이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춤은 거의 항상 이렇게 원을 그리며 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원을 형성했고 한두 명의 댄서가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원형은 단순히 미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속감과 상호 감시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이 집단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사방에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긴장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시선으로 관찰하고 판단했습니다. 체첸에서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는 것, 질서, 절제, 그리고 통제. 오랫동안 체첸에서 아름다움은 기능성과 깊은 연관을 맺어왔습니다. 사물들은 멀리서 감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세계의 일부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물의 가치는 장식적인 면이 아니라 필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례와 내적 논리에 있었습니다. 나무 숟가락, 그릇 또는 도구는 단순한 유용성을 넘어 질서, 정밀함, 그리고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색채는 그 자체로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분하고 흑빛이 도는 색조, 회색, 황토색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시각적인 제약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과도한 밝기나 화려한 조합은 과시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했습니다. 미학은 시각적 자극이 아닌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구현되었습니다. 장식에는 기하학적 디자인이 흔했으며 고대 패턴을 따라 반복되는 선, 마름모, 삼각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이미지는 예술적 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살아있는 세계에 속하는 것을 정적인 형태로 고정시키는 것을 피했기 때문에 추구되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형태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종종 그 대상에 익숙한 사람만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용 식기에도 미적 기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부 묘사가 새겨진 균형 잡힌 칼은 사치의 상징이 아니라 인내와 정성의 증거였습니다. 지팡이에는 소지자의 역사나 유래를 나타내는 소박한 상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전달하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아름다움은 정성을 들여 보존해야 할 대상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사물의 시각적 배열이 불문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이 건축이나 주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각적 무질서는 부주의나 교육 부족의 징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장식적인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환경에 대한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손거울이나 수납함조차도 변덕이 아니라 일관성을 위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특정한 의식이나 중요한 날에는 그 순간의 시각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조밀한 무늬, 특수 직물 또는 물려받은 도구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는 유지되었습니다. 목표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방식으로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맥락을 강요하지 않고 보완했습니다. 미학은 여전히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율은 크기나 가격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그 목적에 충실하다면 화려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참신한 것보다는 내구성 있는 소재와 일관된 형태가 선호되었습니다. 사용 흔적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된 흔적이 있는 물건은 낡은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취향은 명확하게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설명 없이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각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물건이 어떻게 놓이는지, 짧은 몸짓으로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관찰하며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지시는 필요 없었습니다. 말 없이 환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공유된 미적 균형 감각은 담론 없이 전수되었습니다. 어떤 고대 문양은 재료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점토에서 금속으로 또는 손으로 짠 직물에서 산업직물로의 전환은 미적 논리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물건들은 고대의 비율, 유사한 각도 또는 전통 장식을 연상시키는 모티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연속성에 대한 존중은 시각적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기도 했습니다. 뿌리 없는 새로운 것보다 이전 것을 모방하지 않고도 이전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 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방하지 않고도 이전 것을 연상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소한 불완전함은 용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규칙성은 혼돈만큼이나 불편할 수 있지만 차분하고 비대칭적인 비율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적 기준이나 복잡한 설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관찰을 통해 배우고 어떤 것이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되었습니다. 사물과 소재는 변했지만 그 인식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어떤 유행보다 강한 연속성을 반영하는 일상적인 몸짓과 묵묵한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놀이는 인격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체첸 아이들은 게임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신체적 도전은 힘, 균형, 타인에 대한 존중 등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공식적인 지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연습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링에 뛰어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밀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다면 이미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항상 이기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항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게임은 몸싸움과 빈 공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아주 흔한 게임은 가슴이나 어깨로 맞서서 상대를 때리지 않고 물러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가장 강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승자였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무거운 돌을 들어 몇 초 동안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전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도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해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룹 챌린지도 있었습니다. 한 챌린지에서는 두 팀이 줄을 서서 반대 방향으로 끌면서 상대팀을 땅에 표시된 곳까지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힘과 협동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한 팀이 넘어지면 다른 팀도 놓지 않고 붙잡아야 했습니다. 심판도 없었고 균형을 잃으면 경기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패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게임에는 상도 없었습니다. 목표는 달랐습니다.
다른 팀과 협력하고 그들을 신뢰하며 팀의 조화를 깨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전적인 운동은 고정된 위치에서 돌을 최대한 멀리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전은 무차별적인 힘이 아니라 던질 각도, 자세, 타이밍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며 자신의 기록을 깨려고 애쓰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한계를 측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밀함과 통제력을 키웠습니다. 경주는 자주 있었지만 항상 직선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 사이 울퉁불퉁한 길, 가을을 따라 달렸습니다. 승자는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밀지 않고 길을 벗어나지 않고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첩성은 물론이고 코스와 타인에 대한 존중 또한 중요했습니다. 누군가 승자를 가리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기에서 공정함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말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부정행위는 적발되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식적인 제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계속할 자격이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체 검사는 회복력뿐만 아니라 분노하지 않고 지는 법, 필요할 때 침착하게 후퇴하는 법, 그리고 상대방의 기술을 알아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긴 사람은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세를 조절하고 위험 있게 후퇴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존경받았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린 후 일으켜 세운 사람은 거칠게 자신을 밀어붙인 사람보다 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관찰력과 속도를 시험하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원을 형성하고 손에서 손으로 돌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추측하려고 했습니다. 이 유형의 게임은 완전한 주의와 제스처를 읽어야 했습니다. 돌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깔끔한 속임수, 전략, 그리고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날카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확실한 것을 얻지 못했지만 여러 번 올바르게 추측한 사람들은 그룹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려운 시험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중 하나는 복잡한 기술이 없는 주먹 다짐으로 폭력 없이 상대방을 쓰러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싸움이었습니다. 목표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전략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넘어졌다가 침착하게 일어나면 그룹은 그 사람을 용감하고 차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성격의 척도였습니다. 승리가 유일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였습니다. 이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체첸에서 이름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 체첸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변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결정이며 즉흥적이거나 과시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름은 허공에 던지거나 패션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소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며 존중받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각 이름이 나타내는 바를 주의 깊게 살피며 이름을 짓는 행위는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말없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됩니다. 많은 이름은 균형, 공정함, 단호함과 같이 집단적으로 존경받는 자질을 보여준 사람들에게서 물려받습니다. 그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 침착함 또는 타인을 지지하는 능력으로 존경받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름은 단순히 과거에 살았던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묵묵히 본보기가 되는 존재를 전달합니다. 이름은 가족관계 내에서 표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정 행적을 떠올리게 하는 암호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부정직했다면 그 이름은 사라집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선택적 기억 또한 일종의 보호 수단입니다. 이 선택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한동안 자신의 마지막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오의 아들이나 오의 딸과 같이 친족 관계와 관련된 비인칭적 표현이나 공식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판단력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어가 지닐 수 있는 무게에 대한 깊은 인식이 존재합니다. 아이에게 권력, 성공 또는 위대함을 암시하는 지나치게 야심찬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주제넘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신중함과 절제된 자질을 선호하는 것은 견고하지만 절제된 자질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름은 출생의 맥락에서 생겨납니다. 어려운 시기, 폭풍 또는 공동체의 긴장된 상황 속에서 탄생한다면 회복력, 안정 또는 변화를 암시하는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시는 명시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아이를 폭풍이나 비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혼돈 이후의 균형, 흔들림 이후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이름은 트라우마나 자부심이 아닌 연속성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인물이었더라도 신뢰를 잃은 인물의 이름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지 언어와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은 다른 문화권의 이름은 차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온 이름은 마치 항상 환경의 일부였던 것처럼 마찰 없이 일상 언어에 통합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이름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운 역사에 얽매이지 않았거나 그 소리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새로운 단어를 발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름은 지역, 억양 또는 현지 발음에 따라 조금씩 변형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이민 온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고수합니다. 철자가 다르거나 다른 언어에 적응하더라도 어근은 보존됩니다. 이름은 다른 언어에서 더 잘 들리도록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문화권에서 의미가 없는 이름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처음 부르는 순간은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 방문 또는 첫 공식 소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의식이나 의무적인 의전은 없지만 이 행사는 이전과 이후를 보여줍니다. 아이는 만들어지는 약속을 벗어나 명확한 존재감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름은 그 자체로 아이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지만 온 세대의 무게를 짊어진 그러한 결정들 속에서도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의 방식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것은 남아있는 모든 것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